안녕하세요. 책 읽는 소리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이먼 북스에서 펴낸 책 몸에도 미니멀리즘입니다. 이 책은 황민현 작가님이 쓰신 책이에요. 사실 요즘 뱃살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 허리가 굵어지는 것 같아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 운동을 즐겨 하는데 하는 이유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면서 살고 싶어서 그냥 자기 관리 차원에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이살인 건지 살이 서서히 찌게 되더라고요. 식사량을 줄여야 하나, 곡류를 끊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비건이나 채식주의라는 용어 대신 자연주의 식단이라고 칭하는데요. 이는 채식주의가 몸에 좋다거나 비건이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식이 아니라 개인의 목적에서 시작한 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이 참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 다이어트식이 아니라 평생의 식습관,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도 됐고 건강도 되찾았으며 삶은 더 단순해지지만 더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작가님이 예전 삶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에세이처럼 자연스럽게 풀어주면서 본인의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공유함으로써 우리의 선택지를 늘려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책을 읽어보면서 작가님의 선택을 같이 체험해 보실까요? 나는 거짓말쟁이였다. 너는 날씬해서 많이 먹어도 되겠다. 자주 듣는 말이었다. 나는 한 번도 비만했던 적이 없고 다이어트로 인해 고민해 본 적도 없을 정도로 원체 마른 체형이었다. 살 안 찌기 힘들다던 고3 수험생 시절에도 엄마가 차려주신 아침밥을 거르는 법이 없었으며 남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밥량을 줄일 때도 나는 급식에 나온 밥을 싹싹 긁어 먹었고 별 다른 노력 없이 날씬한 체형을 유지했다. 물만 먹고 살찐다는 사람들의 말이 도통 이해가 안 됐다. 특별히 운동을 하지도 않았다. 남들과 달랐던 것은 군것질과 야식을 하지 않은 것이 전부였다. 수험생 시절 매점과 야식만 피해도 살찔 일은 없을 것이라 믿었다. 학창 시절 내내 다이어트 같은 것은 시도해 본 적도 없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한 후 고향인 부산을 떠나 1학년을 기숙사에서 보내게 되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사람들이 보자마자 말랐다고 할 정도로 여리여리한 체형이었다. 그러나 잘 먹는 것이 제일 복스럽다고 생각했다. 대학교 기숙사에서 나오는 급식에서 밥이 모자라면 한 공기 더 받아서 국에 말아 먹고 반찬까지 싹싹 긁어 먹을 정도로 잘 챙겨 먹었다. 타지에서 혼자 지내는 1년이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엄마가 차려준 밥이 아닌 탓에 마음이 허해서 그랬을까? 살은 오히려 쭉쭉 빠지더니 40kg까지 떨어졌다. 근육은 하나도 없어서 볼품이 없었고 걷다가 다리가 부러지겠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여리여리하다는 여성적인 이미지에 스스로 꽂혀서 그것에 반대되는 덩치가 크고 듬직한 남성적인 이미지의 남자친구들만 골라서 사귀었다. 넌 많이 먹어도 돼.
나는 더욱더 많이 먹기 시작했다. 말랐는데도 깨작거리는 것이 제일 꼴불견이라는 생각에서였고,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주변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즐기기도 했다. 기숙사를 나와 자취를 하면서는 혼자서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먹는 것이 기본이 되었다. 2인용 보쌈을 새벽에 혼자 시켜서 배가 불러도 남기지 않고 기어코 다 먹었다. 웬만한 보통 남성보다 많이 먹었다. 조그만 체구의 여자가 엄청난 양을 먹어대고도 살이 안 찌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스스로 대식가라는 타이틀을 붙였다. 먹는 것을 너무 사랑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꾸덕꾸덕한 오레오 아이스크림 한 통을 슈퍼에서 급하게 사온 후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비워냈다. 디자인 학부 특성상 매일 늦게까지 과제를 할 일이 많았는데 평생 과자는 입에도 안 대던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과자를 사 먹기 시작했다. 초코파이 한 박스를 사면 배가 아무리 불러도 미련하게 한 번에 다 먹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아쉽고 만족이 되지 않았다. 인스턴트 냉동 물만두 한 봉지를 사면 처음엔 반쯤만 끓여 먹다가 결국에는 냄비에 모든 만두를 탈탈 털어넣고 그 자리에서 다 먹었다. 그렇게 해야 배가 불렀지만 속은 허했다. 나의 예전 음식 습관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고기와 가공식품을 좋아했다는 사실을 알면 까무러친다. 원래부터 사찰 음식을 좋아하는 스님 입맛이었다고 생각하기 일쑤지만 나는 누구보다도 현대인과 비슷한 식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내가 원래 살이 잘 안 찌는 체형이 결코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자취 생활을 지속하면서 이런 안 좋은 음식 습관을 유지하자 팔다리는 말랐지만 말랑말랑한 뱃살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그 흔한 마른 비만이 바로 나였다. 임산부처럼 배가 볼록 튀어나왔다. 나는 열심히 배에 힘을 주고 다녔다. 아무도 내 진짜 뱃살을 몰랐다. 허리가 잘록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좋아서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다녔다. 언제까지 내 뱃살을 속일 수 있을까 두려웠다. 내 진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엄청 실망하겠지? 라는 생각에 마음 편한 적이 없었다.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나의 연기는 계속되었고 여발한 듯이 더 많은 음식을 계속해서 먹어댔다. 처음에는 장난삼아 오버해서 먹던 것이 나의 평범한 양이 되었고 배가 불러도 음식을 남기는 법을 몰랐다. 너무 많이 먹은 날은 속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서 토하기도 했다. 한번 개워내고 나면 속이 시원해져서 과식한 날은 토하기를 원한 적도 있었다. 뱃살뿐만 아니라 허벅지와 볼살도 슬금슬금 찌기 시작했다. 나도 많이 먹으면 찌긴 찌는구나. 뱃살은 어떻게든 숨길 수 있었지만 허벅지 살은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조절해야겠다고 생각할 때쯤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 역류성 식도염에 걸린 것이다. 사실 이 병은 현대인에게 아주 흔한 병이다. 장염이나 위염으로 설사를 하고 토하는 정도는 아픈 축에 끼지도 않는다. 살면서 다들 어쩌다가 겪는 당연한 병이라고들 생각한다. 역류성 식도염이 어떤 병이냐고 물어보면 그냥 소화가 안 되고 자꾸 토하는 병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 100번 넘게 트림을 하고 방귀를 낄 수도 있는 것이 이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다.
100번은 과장 아니냐고 놀랄지도 모르지만 역류성 식도염에 심하게 걸려본 사람이면 공감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위에 있는 음식물들이 식도로 역류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다. 너무 많이 먹어대니 위에서는 이제 제발 그만 음식을 넣으라고 다시 밀어 내보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속에 가스가 차니 속이 부글부글 거린다.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았다. 치킨을 먹고 싶어도 먹고 나면 속이 안 좋아서 한참 동안 트림을 했다. 소화가 안 되어서 새벽 늦게까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나는 꽤 심각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남들 다 걸리는 병이라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약만 처방해주고 끝이 났다. 병원에 가면 밀가루 음식과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세요 라는 늘 하는 말을 들었다. 당연히 안 지켰다. 약을 먹으면 그때 잠시 증상이 가라앉을 뿐 나의 폭식하는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구토를 했다. 토하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먹지 못하니까 기력이 없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 병원에서는 하루에 죽을 한두 숟가락만 먹고 약을 먹으라고 했다. 배가 고파서 죽 한 그릇을 하루에 나눠서 천천히 먹었다. 어지러워서 늘 침대에 누워 있었고 죽을 몇 숟갈 먹으면 또 속이 울렁거려서 변기를 붙잡고 침만 개원했다.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것이다. 역류성 식도염이 지속되면 위험에 걸린다는 말도 들은 터라 그제야 두려운 마음에 가까운 내과로 가서 내시경 검사를 했다. 생전 처음 해보는 수면 내시경 검사였는데 하얗고 걸쭉한 약을 마시면 5초 안에 스르르 잠이 들었다. 그렇게 깨어나서 비몽사몽의 상태로 진찰실로 들어갔다. 의사의 표정은 잠옷 심각했다. 내시경으로 찍은 나의 위 사진을 보여주며 1.9cm만한 염증이 있다고 했다. 이 정도면 꽤 큰 편이라고 했다. 죽기 전에 그러하듯 눈앞에서 나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암에 걸린 것인가? 이렇게 젊은 내가? 의사는 이 염증이 위 점막 안에 있기 때문에 양성인지 음성인지는 큰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때 내 나이가 만 22살이었다.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들고 바로 큰 병원으로 향했다. 내시경 때문에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은 터라 그날 당장 검사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다. 큰 병원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엄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왠지 해야 할 것 같았다. 울먹거림을 겨우 참으면서 내 위에 1.9cm만한 염증이 있다는 것을 알렸다. 부산에 계신 부모님은 난리가 났다. 검사하고 알려주겠노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까지 덧붙이고 힘없이 전화를 끊었다. 병원에 도착하니 죄다 60대, 70대처럼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었다. 새파랗게 젊은 사람은 나뿐이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지난날의 내 음식 습관을 반성하면서 차례를 기다렸다. 초음파 내시경, 소변 검사, CT 촬영, 피 검사 등등 기억은 자세히 안 나지만 여러 가지 검사를 했었던 것 같다. 대기하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던지 기다리는 시간만 몇 시간이나 되었다. 검사는 오히려 빨리 끝났다. 여러 검사들 중에서도 최악은 CT 촬영이었다. 나는 이것을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커다란 원통 안에 잠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별 걱정은 없었다. 그러나 선명하게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조영제 주사를 맞아야 한단다. 내가 이때까지 맞아본 주사 중에 제일 두껍고 제일 아팠다. 주사도 주사지만 원통 속에 들어가서 촬영을 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다. 좁은 공간에 눕기 전에 어떤 약을 마시라고 주었다. 그래야 내 몸속이 잘 보인다고 그랬다. 약을 먹고 촬영을 시작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타는 기분이었다. 정말로 뜨겁지 않은 곳이 없었다. 숨도 쉬기 힘들었다. 너무 어지럽고 뜨거워서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때의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기분은 잊을 수가 없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모른다. 나보다 심하게 병에 걸린 사람들도 많지만 그 당시 나에게 그 정도의 아픔은 건강의 중요성을 깨우쳐주기에 충분했다. 그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병원에 있어야 했다. 당연히 쫄쫄 굶었다. 많이 먹어서 아프다 보니 음식을 먹는 것이 싫어졌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본죽에 들려서 호박죽을 한 사발 먹었다. 내 앞날이 걱정되었다. 혹시 암이면 어쩌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엄마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같이 검사 결과를 들었다. 걱정과는 다르게 암은 아니었다. 유명하다는 담당 의사는 약을 한 달치나 주었다. 별 의미 없이 그냥 생겨버린 염증이라며 몇 개월 후에 다시 내시경 검사를 해보고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규칙적인 음식 습관, 적당히 소식하는 것,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밀가루, 기름, 커피, 술, 담배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제야 의사의 말을 좀 귀담아 들었다. 나의 가치관이 정립되는 순간이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건강이 최고구나. 출판사에서 낭독을 허락해 주시며 많은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조금 더 작가님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최대한 추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작가님의 변화하는 과정을 같이 공유하며 우리도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준비해서 두 번째 이야기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하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저녁도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